이 9가지를 지금 여러분이 다 하고 있다. 와, 이거 좀 심각합니다. 지금 9가지를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돈 갖다 버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좀 이렇게 투기적 성향이 생기는 이유는 제때 자본을 못 모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 모시고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네. 성정길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역시나 많은 분들이 네.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없애야 될 10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10가지가 뭘까요? 네, 10가지를 제가 뭐 사실 슬기로운 소비 생활해서 10계명이다 뭐 이렇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뭐 얘기를 좀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떠올리는 건 투자죠.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관심이 있는데 사실 이 재테크라는 것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테크라는 게 우리가 뭐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스타트 라인에 딱 서서 출발을 하잖아요.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무슨 우리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자본이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막 다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데 과연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거의 없어요. 특히 이제 젊은 2030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5060 이런 분들조차도 여윳돈 자체가 전혀 없는데 자꾸 너무 과몰입을 재테크에 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재테크를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자본이 이렇게 여윳돈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돈을 모으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평상시에 생활하는 소비 습관이 잘못돼 있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10가지라는 것을 얘기할 때 평상시에 우리 카프카 님도 뭐 또 우리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저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금 잘못된 소비가 10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10가지를 없앨 수 있는 태도가 돼야만 자본이 쌓일 거고 그래야 그 다음에 비로소 재테크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그 10가지의 내용을 보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굉장히 중요한 것까지 다 있거든요. 우선 가장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심 식사를 직장인분들이나 이게 뭐 프리랜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나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그 물가가 먹는 거에서 느낌이 확 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매번 이렇게 외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의 분들은 도시락을 싸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뭐 도시락을 싸와? 이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남자 직원들이 나도 도시락 싸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구내식당이 없다 그래도 사실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우리 건물에 없지만 옆에 건물 가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내식당에서 드시고 또는 가능하다면 도시락도 좀 싸우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점심 회식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괜찮은데 그냥 뭐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그냥 계속 사 먹는 습관은 사실 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커피 있잖아요. 커피. 네. 카프카 님도 커피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우 다행이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하루에 한 잔 이상은 못 먹는 사람인데 커피를 이렇게 노상 이렇게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시면서 그 커피 테이크아웃 하는 건 기본적인 문화입니다. 뭐 저도 가끔 하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아침에 그렇게 테이크아웃을 했으면 점심이나 뭐 오후에는 그냥 그 커피를 계속 마시던지 아니면 탕비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굳이 또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나서 또 그냥 테이크아웃하고 3시에 또 졸리다고 테이크아웃하고 근데 뭐 이게 보면 저가 커피도 아니야. 뭐 별다방, 콩다방 이런 데서 먹으면 하루에 커피값이 뭐 2만 원, 3만 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이 나온 김에 별다방이 굉장히 대중화되긴 했는데 어쨌든 저가 커피보단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테이크아웃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별다방 자주 가는데 이제 주로 무슨 작업을 할 일이 있거나 뭐 누굴 만나거나 이럴 때 공간을 빌리는 비용을 받는 게 별다방이기 때문에 이걸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을까.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택시입니다. 택시. 네. 예, 택시인데 택시가 이게 사실 6,000원, 7,000원, 8,000원 이렇게 요금이 나오는 거는 타셔도 돼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4,800원, 4,800원, 4,800원 이렇게 만약에 요금이 찍히는 거를 타신다는 거는 벌써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택시 타는 거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모범을 타는 것도 아니고 뭐 장거리 타는 것도 아닌데 뭐 요즘 버스값도 1,500원이잖아요. 서울은.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따지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사치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1.5km거든요. 1.5km 이내에서 내렸다는 뜻이에요. 기본 요금이. 그러면 1.5km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거나 아니면 한 정거장 반 정도인데 이런 것들부터 조금 우리가 좀 막아야 된다. 지금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에 벌써 난 다 해당되네? 이러면 이게 사실은 모르긴 몰라도 돈이 새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그 카카오톡 같은 데로 선물 같은 거 많이 보내시죠. 네. 이 선물 같은 거 보내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벤트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벤트 비용은 여러분들 월 소득의 3%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월급이 300이다 그러면 얼마예요? 한 10만 원? 9만 원, 10만 원 이 정도죠. 그 정도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써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게 무슨 선물 지옥이야. 계속 주고 또 받고 주고 받고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게 이제 스타벅스 상품권. 저도 카카오톡으로 좀 많이 날라오는데 제가 많이 줬으니까 날라왔겠지만 저는 환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뭐 어차피 커피를 많이 먹지도 않은데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제 예산을 정해놓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절이 이제 겨울로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환절기 때 계절 바뀔 때마다 이 신상 옷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옷이라는 건 패션이고 그러니까 뭐 옷이라는 게 꼭 무슨 뭐 추위와 더위를 막기 위해서만 입는 건 아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경련제로 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옷을 신상을 살까 말까를 작년 겨울에 사셨는지를 보고 물어보면 돼요. 작년에 안 샀다 그러면 아마 올해는 하나 정도는 좀 아이템을 구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작년에 샀다 그러면 올해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이제 신상 옷도 좀 경련제로 사자. 우리가 옷 같은 거 얘기 드리면 여자분들이 나 이제 거의 계절 바뀔 때마다 옷 사는데 근데 이제 주로 옷장 문 열고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다.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똑같이 정답이 나오는 걸 보면 진짜 많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옷은 많은데 입는 것만 입잖아요.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옷은 버리지는 않지만 안 입는 거야. 근데 그걸 꺼내 보시면은 이게 한 3, 4년, 4, 5년 지나면 또 유행이 돌아와요. 그래서 자꾸 입는 것만 입지 말고 옷장 정리를 하시다 보면 요거 요즘 입으면 또 유행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옷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장 정리를 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옷을 사자. 자, 지금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좀 가벼운 거예요. 가벼운 거. 가벼운 건데 가벼운 거. 그다음에 나머지 5가지는 가볍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 뭐냐면 문화 레저 비용입니다. 문화 레저 비용. 혹시 여러분들은 취미 생활이나 문화 레저에 돈을 얼마나 쓰시나요? 혹시 우리 카프카님은 취미나 문화 레저 이런 거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저 밀리의 서재에서 책 보는 거. 와, 굉장히 좋은 취미다. 돈도 많이 안 들고, 네. 그죠? 기성세대, 저같이 기성세대는 문화생활 그러면 뭐 옛날에는 영화 보는 거, 그 다음에 책 사서 보는 거, 뭐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는 영화도 안 보고, 그 다음에 뭐 책도 저는 이제 도서관에서 보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신간 같은 거는 출판사에 요청을 하면 또 보내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읽어요. 그러니까 사실 문화 레저 비용이 솔직히 별로 안 드는데 최근에 이제 MZ 분들 같은 경우는 PT, 요가, 필라테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내가 지금 내 몸에 지금 투자하겠다는데 그렇죠. 건강이니까. 건강. 또 할 말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굳이 근데 꼭 그렇게 PT, 요가, 필라테스에 돈을 그냥 쏟아부으면서 운동을 해야 되냐? 그건 또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월 소득의 문화 레저 비용은 10%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 자, 그러면 골프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골프는 문화 레저 비용인데 골프를 열심히 레슨을 한다.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이거 베테랑은 아니고 비기너예요. 네. 어쨌든 내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연습을 한다. 이러면 이거는 베테랑은 아니고 비기너인데 비기너들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한 달에 쓰느냐. 스크린 골프 치고 연습하고 또 내기하고 필드 나가고 뭐 옷도 좀 사고 장비도 구비하고 이러면 이제 월 평균 95만 원 정도 든대요. 그 이제 심짱 골프님이라고 골프 유튜버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95만 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 이내에서 문화 레저가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러면 소득이 950만 원이 안 되면 안 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950만 원이 되신 분들만 치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난 정말 골프 친지 오래돼가지고 뭐 연습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나가자 그러면 먼지 툭툭 털고 그냥 가방 들고 나간다. 스크린도 잘 안 친다. 뭐 이러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95만 원까지 안 들어가니까 뭐 50만 원이면 뭐 재밌게 치실 수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뭐 그거는 400, 500 이상도 되지만 내가 진짜 골프에 진심이다. 막 필드를 한 달에 꼭 한두 번 나가고 막 뭐 이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950만 원 이상이 아니면 안 치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 문화 레저 비용 10%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겔 지수라고 그러죠. 우리 이제 식생활비. 식생활비는 소득이 높냐 낮냐에 따라 달라요. 일률적으로 몇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엔겔 지수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떨어집니다. 이제 엔겔 지수라는 게 내가 쓰는 소비 지출 금액에서 식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득이 높아지면 뭐 소득 높다고 하루 10끼 20끼 먹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한 500만 원 미만에 일단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득의 한 30% 넘어가면 안 돼요. 식생활비가. 그러니까 먹는 것에 너무 많은 돈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식생활비는 장 보는 거 말고 외식 배달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자, 요걸 또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 주거 비용입니다. 주거 비용. 주거 비용이 뭐냐? 여러분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내거나 그다음에 월세를 낸다. 이런 거 다 주거 비용입니다. 근데 난 내 집이 있어. 그래갖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갖고 있어. 그거는 주거 비용일까요? 어떨까요? 내가 지금 내 집이고 대출 이자를 내고 있다. 그럼 이거는 주거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주거 비용 아닐까요? 네. 이게 사실은 애매한데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는 비용은 아닐 수 있어요. 올라가면. 근데 이제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자 부분은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은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 집 마련을 해서 주담대 이자와 원금을 낸다 해서 이자는 저는 아직까지는 비용으로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 아직 못했는데 전세금 대출 이자를 내거나 월세를 내고 있다. 그 주거 비용인데 주거 비용은 여러분 월소득의 몇 % 이내여야 할까? 15%입니다. 15%. 자, 그러면 300만 원을 월급을 받는 우리 직장인이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월세를 낸다면 얼마까지 내야 되냐? 45만 원까지는 익스큐즈가 되는데 그거 넘어가면 조금 곤란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떠십니까? 300만 원, 45만 원 월세. 45만 원 월세가 현실적으로 좀 너무 빡빡하죠. 빡빡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소득을 높여서 내가 월세를 더 낼 수 있는 컨디션이 돼야 되지만 그게 당장 안 된다고 하면은 45만 원으로 안 된다 그러면 더 멀리 이사 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한 60, 70을 월세를 낸다. 60, 70을 내는 것 때문에 조금 직장도 가까워지고 조금 편리하다. 뭐 1시간도 안 걸리게 뭐 한 4, 50분, 3, 40분이면 출퇴근한다. 그러면 일단 당장은 편한데 몸은 편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어느 날 누워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300만 원 버는데 그 20%를 넘게 그냥 집주인한테 그냥 드리면 과연 이게 앞으로 미래가 뭔가 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생길 텐데 당장 몸은 편한데 마음이 슬슬 불편해질 거예요. 아마 안 불편해진다고요? 그럼 안 불편해지는 것도 좀 희한한데 불편합니다. 이게 몸과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몸은 좀 편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몸을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해라.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이사 가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멀리 이사 가서 세이브된 돈을 내가 그냥 배달 음식 더 시켜 먹겠다 이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미래를 위해서 세이브 하시면은 그러니까 사람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사실 캐릭터가 아니라 기질이에요. 기질. 타고난 어떤 네이처예요. 그러니까 천성이 그렇다 그럴까? 그게 이제 정신건강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불안 정도가 높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을 잘 용인을 못하는 사람이 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냥 막 뭐가 정해지지 않고 막 불안한데 그냥 몰라 다 내일 결정해 그러고 자는 사람이 있고 그게 빨리 해결이 안 되면은 난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15%가 넘지 않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걸 관리를 하셔야 된다. 당장 몸은 편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2가지가 남았는데 위에 조금 무게감이 있는 거 5가지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식생활비는 30% 이내, 그 다음에 주거비용 15% 이내, 문화 레저 비용 10% 이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는 뭘까? 이게 가장 묵직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다면 이게 상당히 돈 모으기가 어렵고 자본이 모여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은 재테크도 아예 무용지물이 되고 아예 재테크 자체를 못합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행이에요. 여행인데 이 여행은 매달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매달 가시는 분도 있는데 뭐 매달 가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연휴나 여름 휴가나 뭐 이럴 때 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절적인 지출이죠. 그러니까 계절적인 지출이라는 건 1년 365일 노상 쓰는 지출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때에 쓰는 건데, 그럼 우리가 휴가지나 여행지에서 보낸 시간이 1년에 며칠이나 되나 이렇게 따져보면 저는 극도로 여행을 안 가는 사람이라 뭐 일주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많으면 한 열흘 뭐 이렇게. 그럼 몇 퍼센트예요? 365일 중에 2%. 그러니까 365일 중에 2% 3% 정도 되는 날짜인 거예요. 그럼 그 날짜에 몇 퍼센트 소득을 써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 소득의 5% 넘으면 안 됩니다. 이거 월 소득으로 얘기하면 60%. 그러니까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면 1년에 여행 경비를 쓸 수 있는 거는 180만 원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죠. 300만 원을 버는 직장인이야. 1년에 여행 경비로 180 쓴다. 어떤 것 같습니까? 부족합니까? 넘칩니까? 부족하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카프카님도 뭐 굉장히 좀 아까 보니까 밀리의 서재에서 뭐 책만 읽으시고 그러니까. 근데 일반적인 2030들이 들으면 에이 뭔 소리야 이거 그거 갖고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1년에 2%의 날에 5%를 태워라. 이거 플렉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뭐 한 달치 월급을 태우겠다고요? 뭐 7%, 8%, 10%를 그 1, 2%의 날에 태우겠다고요?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80만 원을 이게 여름 휴가 비용이 아니라 1년 동안 여행을 2번, 3번 간다면 2번, 3번에 나눠 써야 될 여행 경비인 거예요. 그럼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나는 유럽 여행 언제 가냐. 저도 유럽 여행 안 갔습니다. 제가 지금 55세인데 아직 유럽 여행 안 가봤거든요. 뭐 지금은 갈 시간도 없지만 뭐 갈 시간이 돼도 저는 굳이 그렇게 열 몇 시간씩 비행기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은 아직은 없어요. 물론 뭐 언젠가는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럽 여행이라는 거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찍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유럽이라고 하는 건 뭐 사실은 우리나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개 국가 중에 가장 인류 역사에서 문화와 전통과 어떻게 보면은 좀 아름다운 문화재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 곳이니까 사실 최소한 로마인 이야기 3번은 읽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인 이야기 전 딱 한 번 읽었는데 지금 뭔 소린지 모르겠어서 좀 다시 또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로마인 이야기 3번 정도는 읽어야 사실은 가서 내가 이해할 수 있다.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9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9가지를 지금 여러분이 다 하고 있다. 와, 이거 좀 심각합니다. 지금 9가지를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돈 갖다 버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본은 제대로 쌓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자본이 제대로 쌓이지 않은 사람이 재테크를 하면 뭘 하죠? 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이 얼마 없는데 빨리 이걸 어떻게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뭐 최근에 비트코인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도 코인이라도 뭐 비트코인을 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투기적 성향이 강한 성향이 생기는 이유는 제때 자본을 못 모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차입니다. 자동차. 차가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돼 있어요. 차종이. 그래서 보통 자기 소득보다 한 단계 위의 차를 타면은 그거는 애교로 좀 봐주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위가 아니라 거의 한 3단계 위의 차를 타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뭐 타고 싶어하는 차 그러면 외제차 중에는 뭐 아무래도 그 벤츠와 BMW가 있을 수 있고요. 벤츠와 BMW를 타기는 조금 누가 손가락질 할 것 같기도 하고, 야 네가 무슨 벤츠를 타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까 봐 무서워서 살짝 낮춘 게 제네시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조사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그 30대 40대가 가장 타고 싶어하는 국산차가 제네시스 G80이라는 차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제네시스 G80 그 세단인데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5,890만 원이 제일 싼 거야. 거기에 기본 옵션을 딱 붙이면은 6,3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안 비싸네요. 저도 뭐 한 7, 8천만 원 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본 옵션만 붙여서 사면 거기에 이제 취득세나 등록세 붙이면 한 6,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한 달에 유지비가 얼마나 들까? 한 달에 유지비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우리 카프카님이 보시기에. 보험 내고 기름 넣고 하면은 그래도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30만 원, 40만 원 안에 그 보험료 다 들어간 거예요? 네, 지금 차가 없으시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뭐 차 유지비를 다른 사람이 내나? 아니 그게 그 여기 이동 거리가 짧아가지고 네. 주행 키로수가 얼마 안 되는구나. 네, 1년에 만 킬로를 못 하니까요. 구독자분들도 보면서 에이 30만 원, 40만 원은 더 들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아마 일반적으로 물어보면 제네시스 G80이라는 게 좀 대형 차잖아. 굉장히 좀 차가 크고 연비가 차체가 크다 보니까 그래도 높질 않아요. 그래서 시내에서 주행하면 6, 7km밖에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뭐 6, 70만 원은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한번 꼼꼼히 따져봤거든요. 한 달에 19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네, 나와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198만 원이냐?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유지비는 자꾸 생각하시는 게 주유비나 보험료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내야 될 할부금을 뺐잖아요. 할부금. 근데 할부금은 어차피 저축 아니냐. 나중에 이렇게 다 내고 나면 이 차가 내 돈이 되니까 이거는 자꾸 빼시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차는 한 63% 정도가 5년 동안 감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차를 할부금을 다 내고 이제 6천 얼마짜리 차가 진짜 다 내 거가 됐어. 그리고 시장에 내놔 보면 그게 6천 얼마가 아니라 2,300만 원, 400만 원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5년 동안 4,200만 원 이상 소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가되는 비용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됩니다. 70만 원 정도. 이 정도 감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할부금을 내는데 할부금이 또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60개월 할부로 하게 되면은 또 요것도 거의 한 60만 원 정도 내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가 있냐면 주유비,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 대리비, 발렛비, 가끔 소모품 비용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험료 있고요. 그 다음에 통행료 있고 그리고 또 가끔 또 과태료 나오죠. 그리고 세금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그러니까 감가와 할부와 유지비와 세금을 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198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198만 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198만 원이 여러분의 교통비로 나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득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198만 원이 교통비로 나가도 괜찮아 라고 하는 분이면 얼마 벌어야 될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최소한 연봉 1억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단계가 아니고 두 단계, 세 단계 위에 차를 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10가지를 아주 한참 동안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 10가지 나 큰일 났네. 난 이제 집도 지금 뭐 15% 이상 월세를 내고 있고 차도 뭐 너무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타고 있구나. 내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타면 안 됩니다. 내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를 그 내용을 지금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는 내 소득의 6개월 이상 되는 차가 되면 아무래도 과소비가 된다. 이 10가지를 여러분 다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계명을 모두 지킨다 그러면 그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자본이 모이게 될 거고 자본이 모인 다음에 제발 재테크 어떻게 할까 좀 물어봐 주세요. 그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자본을 모으는 것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또 필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타고나는 게 아니었네요. 노력이 필요하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종잣돈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득이 낮아도 월 200을 벌어도 1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할까요? 200만 원이라는 소득을 내가 벌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이 높죠. 네. 사회 초년생 때는 우리가 과거 열정페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내가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배우고 이 일터에서 내가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소득도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만 원을 버는 분이 재테크를 하겠다. 어떻게 할까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소득이 성장하는 게 중요하지 200만 원인데 어떤 방법으로 내가 돈을 모으고 어떤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느냐. 사실 중요하긴 한데
내 소득이 성장하는 것보다 후순위일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이제 200만 원을 버는 분한테 돈을 좀 열심히 모으자, 1억 만들기를, 1억 모으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200만 원밖에 소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1억 모으기를 저축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거꾸로 생각해보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빨리 1억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월급을 진짜 뭐 한 1,000만 원 탄다. 아니 그분은 솔직히 제가 뭐 어떤 걸 어떻게 해서 좀 모으자 이런 얘기 안 해도 쓰다 지쳐서 돈이 좀 모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2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단 소득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태도가 더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큰일이구나. 내가 200만 원 너무 소득이 작구나. 빨리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자본을 모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1억 모으기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는 마치 1억을 모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1억을 모았다라는 것은, 모으고 있다라는 것은 이거는 돈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게 있다란 뜻이에요.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침형 인간. 그래서 뭐 마치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막 성공한다.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성공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남달랐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걸 쓴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억을 모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그 뜻이 아니고 1억을 모을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200만 원은 나 300만 원 될 때까지는 1억 모으기가 안 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요. 세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내가 내는 원금, 그리고 수익률, 그리고 시간. 이 세 가지가 곱해져서 나오는 게 우리가 자본이죠. 그러면 내가 200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저축을 많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돈에 있어서는 이거는 핸디캡이 있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 그러면 내가 돈이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정기 적금을 하지만 나는 무슨 코인이나 주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자본을 하나도 안 모은 사람이 너무 위험자산에 우리가 몰빵을 하다 보면은 그나마 그 모을 뻔했던 자산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수익률도 사실은 저축이라고 하면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늘릴 수 있는 건 뭐냐?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통 300에서 350만 원 정도를 받는 사회초년생은 보통 5년에 1억 모으기를 하거든요. 5년에 1억 모으기. 이게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5년에 1억을 모으려면은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155만 원을 5년간 모으든지 아니면 130만 원을 모으고 내년에 13만 원, 내후년에 13만 원 이런 식으로 10% 증액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일단 5년 후에 1억이 됩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버는 분은 130만 원을 못 하죠. 저축을. 그러니까 어떡하냐? 자, 방법은 7년에 1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5년보다 2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0만 원인 분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야, 5년에 1억 만들기면 모르겠는데 7년에 1억 만들기면 7년 후에 1억을 타도 내가 1억이 그 1억이 지금 1억이 아니지 않겠냐?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억 2천을 모으면 됩니다. 7년 후에 1억 2천을 모으면 지금 화폐 가치로 1억 500이에요. 1억은 우리 화폐 가치로 지금 화폐 가치로 1억이고 500 남는 건 이제 유럽 여행 가시면 되죠. 7년 동안 고생한 나한테.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130만 원이나 155만 원을 모을 수 없으니까 95만 원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95만 원. 200만 원을 버는데 95만 원 어떻게 저축하고 난 105만 원을 못 산다. 그럼 어떻게든 엔잡을 해서라도 95만 원 저축하셔야죠. 내가 200만 원을 버는데 나 2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95만 원은 해야 된다. 내가 죽어도 95만 원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95만 원으로 시작을 하시고요. 매년 10만 원씩 증액을 하시면 됩니다. 매년 10만 원씩. 근데 이제 이 95만 원을 그냥 정기적금으로 하면은 이자 소득세 다 내야 되니까 ISA로 하시든지 아니면 청년 도약 계좌로 하시든지 뭔가 이렇게 혜택이 들어있는 저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소득이 적은 만큼 국가에서 주는 세제 혜택을 듬뿍 받을 수 있고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을 해야지. 남하고 똑같이 그냥 가서 그죠? 15.4% 이자 속세 낼 거 다 내고 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95만 원에서 내년에는 105만 원, 내후년에는 115만 원 이런 식으로 10만 원씩 증액을 하라는 건데 증액이라는 게 여러분 10만 원 증액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월급이 작아도 마음만 있으면 10만 원은 할 수 있어요. 내년에 월급 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7년을 딱 가면 얼마가 나온다? 1억 2천이 나옵니다. 그럼 1억 2천이 지금 화폐 가치로 얼마라고요? 1억 500. 1억 모았죠? 500만 원은 고생한 나한테 유럽 여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만 원밖에 지금 소득이 안 되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1억 모으기 하고 있다. 물론 지금 내 손에는 1억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1억 모을 거다. 곧 난 1억 생긴다. 이런 자존감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00만 원밖에 못 벌지만 남들이 나를 좀 무시할까 봐 이런 정도는 써줘야 되겠다. 뭐 이 정도는 좀 여행 가줘야 되겠다. 이 정도 가방은 들고 다녀야 되겠다. 이런 거는 자존감이 아니고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감의 반대말이 자존심이죠. 자존심과 동의어는 열등감입니다. 자존심을 세운다는 얘기는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200만 원밖에 못 번다가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소한 7년 동안 1억도 못 모은다가 자존심 상해야 될 일이다. 자, 그게 돼야만 여러분 비로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재테크라는 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거 하기 전까지는 재테크 입도 뻥끗 하지 마십시오. 이거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억을 모으면 그때부터는 그럼 재테크가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1억 모은 사람과 1억 모으지 않은 사람. 근데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10명 중에 8, 9명은 안 모은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직 나 1억 모으기는 안 해봤는데 그거 1억 모은다고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뀌겠어?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그 1억 모은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1억 모은 분들 중에도 아직 내가 1억은 모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뭔가 좀 아직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이런 분들도 물어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1억을 모았다라는 건 그분이 최소한 4년, 5년, 6년을 그 저축을 매진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완전 영원해서 1억을 모았다는 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축해. 그럼 그분은 그 모으면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이게 나중에 내가 1억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를 4년, 5년을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사이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 근데 1억을 5년 동안 모았는데도 아직 마땅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분도 물론 있죠. 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1억을 모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중에 첫 번째 행동이 있어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일단 1억을 모으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박수를 쳐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노력했던 그 저축 수준 있죠. 그걸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처음에는 50kg 바벨도 막 들기 힘들어갖고 낑낑대다가 50 들고 60 들고 70 들고 80 들고 그래서 이제 80도 굉장히 안정된 자세로 잘 들게 됐어. 자, 그러면 이때부터 바벨 내팽개치고 이제 80kg 들었지? 그럼 운동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증액은 안 할지언정 그 80kg는 매일 피트니스 센터 갔을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엔 제가 증액을 하라 그랬는데 이제 1억을 모으기를 달성했다. 그럼 증액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젠 그 저축 금액만 유지하십시오. 왜냐? 여러분들은 그 저축 금액을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근육이 생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60만 원, 70만 원도 모으기가 너무 빡빡했는데 어떻게 1억 모으기를 하다 보니까 150, 60 정도는 그래도 가볍게 적금을 한다. 자,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행동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시작해야 될 때다. 1억을 예적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으니까 이 분산 투자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분산 투자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예요. 전략적 자산 배분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2천만 원이 있는데 어떤 분이 1억을 모았는데 이 1억의 20%인 2천만 원을 주식에 넣고 8천만 원을 다시 예금을 했다. 자, 주식이 굉장히 성과가 좋았어요. 기분이 좋죠? 근데 성과가 좀 안 좋아갖고 원금을 좀 깎아먹었어. 그렇지만 나한테는 뭐가 있냐? 8천만 원의 예금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좀 상쇄를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8대2 정도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이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분산 투자. 근데 어떤 사람이 1억은 안 모았는데 2천이 있어.
근데 이 2천만 원으로 그 친구가 1억 있는 거를 따라잡고 싶어.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100%다 주식에 넣습니다. 근데 넣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안해. 그래서 A부터 Z까지 골고루 투자하자. 그래서 ETF에 투자했다. 요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A부터 Z까지 다 샀으니까 분산 투자인 것 같지만 이건 전략적 자산 배분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거나 어떤 시장이 크랙이 생겼을 때는 A부터 Z까지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인 예금하고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내 집 마련 계획을 로드맵을 만드셔야 된다. 자, 1억이 있는데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하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일단 1억을 모았다는 얘기는 1억이라고 하는 자본이 있다는 얘기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분양해서 뭐 예를 들면 5억이나 6억 정도 되는 분양가 아파트에 당첨이 된다면 계약금을 밀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자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1억 모으기 전에는 무슨 청약 공고가 뜬다 어쩐다 그래도 모르겠다. 나랑 관계없다. 그런데 이제 1억이 딱 모이면 이제는 청약홈을 좀 들여다보시고 청약 캘린더를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물론 내가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에 내가 당첨이 돼야만 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부터는 내가 1억 정도의 자본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 정도는 낼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근데 뭐 계약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뭐 중도금도 내고 잔금도 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계약금만 밀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중도금, 잔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규제가 거의 다 풀려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60% 이상 다 해주고요. 잔금 같은 경우도 생애 최초 구입 같은 경우는 70%, 80% 심지어는 가격에 따라서는 이렇게 높은 LTV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전세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1억 모으기 정도의 저축하는 수준 정도의 저축 수준만 유지하면 7억, 8억짜리 아파트도 내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 여러분들이 입주는 못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내 집 마련에 대한 로드맵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네 번째는 1억 만들고 나셨으면 인생 재테크를 생각하셔야 된다. 인생 재테크가 뭘까요? 결혼일까요? 정답입니다. 1억 정도 모았다. 그러면 이제는 결혼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내 수중에 1억도 없는 사람이 나 누구랑 결혼할래.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저희 때는 돈 한 푼도 없어도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1억을 모아서 1억 정도 자본이 있다. 근데 그 상대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도 한 1억 있다. 그러면 뭐 부모님이 조금 뭐 뺏어가지만 않으면 뭐 조금 도와주시거나 이러면 뭐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엔 생각을 안 했는데 1억 생기니까 그래도 뭐 이 원룸 같은 데서 시작하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1억 모았으면 다 결혼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닌데 가능성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생 재테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의 이야기는 창업을 하는 분도 있어요. 1억을 가지고 창업을. 제가 이거 실제로 제 책에 쓴 내용인데 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1억 모으기를 달성을 하셨어요. 1억 모아서 이걸 전세금을 올려주면서 더 좋은 데로 이사 갈까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아니다. 이 돈 갖고 좀 또 하나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자. 그러고 뭘 만들었냐면 이분이 무인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근데 가게가 진짜 작더라고요. 근데 꽤 수익이 난대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그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다 했는데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니가 요리 솜씨가 좋아. 반찬 가지수를 굉장히 많이는 안 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해서 무인 점포를 열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게 손품이 좀 들고 하긴 하는데 수익이 그래도 꽤 짭짤하게 난다.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요번에 2호점을 계획 중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이렇게 창업으로도 또 연결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억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 1억을 단박에 10억으로 만든 여기서 말하는 단박이라는 건 뭐 1년 2년은 아닙니다. 1년 2년은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수십 년이 아닌 그래도 뭐 몇 년 안에 1억을 10억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나도 1억 모았으니까 모든 사람이 1억을 10억으로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단박에 1억을 10억으로 만든 모든 사람은 다 1억부터 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1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행기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고도 1만 미터 안 올라가고 비행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 최근에 좀 걱정이 되는 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코인에 대한 어떤
암호화폐죠. 암호화폐에 대한 뭐 우호적 발언이라든지 뭐 전략 자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불과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에는 모든 코인 가상화폐는 다 사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희소성이 확실한 미래 자산이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유망하다. 뭐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비트코인에 새롭게 들어가는 분들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단기간에 올라간 가격으로 사시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문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 가상자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글로벌 5대 자산 안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등했다는 문제가 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연준이 금리를 B컷과 0.25%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낮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방송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거의 4%대 중반이거든요. 이 정도면 옛날 같으면은 4%대 중반에는 주식 투자를 안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채권 금리 10년물이 4% 중반을 넘어간다는 건 투자 환경으로는 최악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코인이 급등한 거라 사실은 알트코인 주의보라고 봐야 돼요.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비트코인이 뜨니까 야 이게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거야 이러면서 또 소위 말하는 좀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려면 최소한 한 4가지 정도 조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려면 내 집 마련이 끝났거나 경제활동이 15년 이상 남았거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없거나 그 다음에 적어도 중립투자형 이상의 공격적인 투자형이거나 요 4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한번 전업 투자로 월소득의 3개월 이상을 투자하시는 거는 뭐 그건 자유선택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가 안 되는 분들은 본인 소득의 뭐 한 달, 2달치 월급 정도 수준으로 투자하는 거야 뭐 그건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이 비트코인에 집어넣는 것은 주의하셔야 된다. 종잣돈을 모은 다음에 내 집 마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로 괜찮다 생각하시는 게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코인도 있는데 부동산을 좀 우선시 하시는 편인가요?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내 집을 안 사더라도 어딘간 전세 월세 사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는 의미는 내가 어딘가에 전세 월세를 낼 돈을 그걸로 상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주식하고 다른 게 주식은 최소한 얼마 올라줘야 되냐면 최소한 10% 올라줘야 돼요. 최소한. 왜냐하면 내가 3.5% 예금을 포기하고 엄청나게 많은 변동성을 테이크하면서 엄청 밤낮으로 들여다보고 에너지를 쓰고 내일을 못하고 일터에서 그 일손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 내일에 집중을 못하면서 한 거니까 그거는 10% 15% 나와야 그나마 성공인 거예요. 근데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도 돼요. 왜냐하면 집은 뭐 한 3, 4%만 올라도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던 전세 이자와 월세를 안 낼 수 있고 그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죠. 투자 대상에 대한 요구 수익률 자체가 아파트, 내 집은 낮습니다. 많이 안 올라도 불만이 없어요.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나 이제 집이라는 게 과거처럼 재테크 수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집은 사야 되는 거고 집은 뭐 주식하고는 다른 개념이지만 집을 통해서 부자가 된다?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집은 사야 되고 미래에 가난해지지 않으려면 집은 있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집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건 끝났어요. 이제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서울의 가장 비싼 34평이 얼마죠? 60억. 60억. 그거 어디죠? 레미안 네. 원베일리 60억. 60억으로 거래된 적이 있나요? 60억이란 얘기는 들었는데 네. 제가 찾아보면 아직 60억은 안 나오고 52억 정도로 나오던데 뭐 가장 로얄층에 한강 보이고 뭐 이런 데는 뭐 한 60억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60억 정도 하는 그 레미안 원베일리라고 하는 가장 최신축 아파트 34평입니다. 뭐 100평도 아니고 계산을 해보면 전세가 한 22억 정도 되거든요. 22억. 그러면은 갭이 얼마냐면 갭이 38억이에요. 갭이 38억.
그럼 갭이 38억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미 투자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원베일리에 그 50억, 60억을 주고 34평을 사는 분은 이거 사면서 아 이게 전망이 좋을까? 오를까? 이런 거는 아니 그분들 람보르기니 사면서 부가티 사면서 뭐 이게 나중에 되팔면 얼마 이게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집이 그분들은 내가 한강 보이는 새 아파트 그냥 돈 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지. 그러니까 집은 여러분 집은 오를 거긴 하겠지만 오르죠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방어하는 수단이니까. 근데 오르는데 그걸로 부자 되는 시기는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을 산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 사서 막 20억이 사서 30억 될 이게 아니고 그냥 자산을 방어하고 여러분 주거를 해결하고 여러분 환경을 만들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죠? 주거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일단 화폐 가치로 좀 거꾸로 가진 않는다. 뭐 이거지. 뭐 집을 사서 부자가 됐다?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뭐라고 보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부자들을 연구하면 돼요.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자들을 다 열거해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나 일론 머스크나 또는 뭐 제프 베이조스나 뭐 레리 앨리슨,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분들 다 부자죠.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지가 하는 일이 성공한 거예요. 지가 하는 일이 성공을 해서 부자가 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볼 때 야, 저를 재테크를 잘했네. 특히 워렌 버핏은 그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투자 회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재테크를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20대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일했다 그래요. 일주일에 100시간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말이 쉬워서 100시간이지 이거는 특근 수당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 없거든요. 자기가 자기 일에 미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시킨 거야. 그래서 그게 회사가 되고 그 회사가 주식이 생기고 주식을 발행하니까 내가 주식 부자가 된 거예요. 주식을 재테크로 이렇게 무슨 모바일 보면서 투자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부자를 만나보면 재테크도 잘했네 이거지 재테크를 해서 부자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착각을 야 저 사람들이 다 주식으로 부자 야 우리도 빨리 주식을 사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성공을 해야 부자가 되지 여러분이 산 코인이나 주식이 올라서 부자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걸 투자하고 이 모바일을 계속 하루에 10번 이상을 들여다봐야 되는 만약에 종목이면 그건 여러분들을 절대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는 게 일터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게 또 우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공무원분들 혹시 나는 공무원인데 그럼 내가 일터에서 뭐 얼마나 더 뭘 내가 뭐 승진을 할 수가 있나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분들은 대체적으로 공무원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잘 이렇게 키핑하는 거가 주요 임무다 보니까 뭔가 뭐 이렇게 새로운 일을 막 벌리는 거보다는 좀 이렇게 잘 관리하는 거를 요구받는 직종이잖아요. 근데 그 청주에 있는 뭐 공무원은 그 특이하게 막 일을 벌려갖고 또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깨셔야 돼요. 나는 너무 평범한 일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뭔가 이렇게 내 일에서 성장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성장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중에 여러분이 연봉 1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일터에서 성장이 되는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는데 이거 내가 되게 못하던 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지난달보다 잘해. 그리고 요거 잘 보면 다음 달 정도 되면 저 선배만큼 잘할 것 같아. 이렇게 뭔가 내가 유능해지고 성장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게 금전적으로 100%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반 내가 만약에 무슨 자영업을 한다면 어제보다 오늘이 잘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잘한다면 이게 금전적으로 보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일터가 재밌어져요. 물론 일터가 재밌다 그래서 무슨 토요일 일요일만큼 재밌지는 않지만 그래도 월요일 날 나갈 때 죽기만큼 싫을 정도는 아니다. 내가 일터에서도 뭔가 재미가 있어요. 내가 뭐 유능해진다는 느낌, 자꾸 숙련되고 뭔가 발전한다는 느낌, 성장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일상이 좀 행복한 일상. 그럼 일상이 행복하면 뭐 어때요? 과소비를 안 합니다. 일상이 행복한 사람은 과소비 안 하고. 그럼 과소비는 왜 하느냐?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야. 그럼 쇼핑은 왜 자꾸 하냐?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야. 왜 이렇게 비싼 차를 타냐?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니까 평일 5일이 죽기만큼 싫고 토요일 일요일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면 인생 안 풀려요.
절대 부자가 안 됩니다. 부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즐거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죽기만큼 싫다가 토요일 일요일만 바라보고 산다? 제가 단연컨대 그분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유독 한국인들이 푹 빠져 있는 가난해지는 행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행동일까요? 네, 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과소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본인이 과소비라고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이 정도도 못하냐, 뭐 이런 말. 네. 그다음에 나한테 보상해야 돼, 이런 말 많이 해요. 보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 보상 심리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상 심리는 사실 그걸 보상을 받아야 될 정도의 일이 아닌데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보상 심리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행복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보상이라는 이벤트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비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걸 본인이 알아. 근데 이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뭐 이 정도도 못하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생 뭐 있냐. 근데 인생 뭐 있냐는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주변에 여러분들한테 인생 뭐 있냐,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라도 자주 하시는 분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많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친구를 위해서 좀 그 친구를 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왜냐하면 우리 의식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무의식이 의식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의식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생 뭐 있냐를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인생 뭐 있냐 그러다 보면 진짜 합리적이지 않은 소비를, 정말 우리가 펜트업 소비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우리가 과거에 욜로족 있었죠. 욜로족. 네.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그래도 욜로족이 가고 요노족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You only need one.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사실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사람이 그런 어떤 우리 MZ 세대들의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 뭐 있냐,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보상을 받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이것도 못하냐, 이 정도도 못하냐. 그 다음에 또 소비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하나만큼은 좀 좋은 걸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좋은 거를 하려면 나머지를 안 좋은 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좋은 거를 해. 그러면서 이거 하나만큼, 뭐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10개를 다 좋은 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습관 자체가 한국인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과소비에 대한 약간 무감각한 것들이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직장인 월급이 100% 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세금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인생을 살면서 소득이 생기게 되면 그 소득을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잘 생각해 보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겠지만 일단 그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죠. 네. 예전에 우리가 이솝우화를 읽다 보면은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 이솝우화를 누구나 다 읽어봤을 텐데, 개미는 열심히 여름날에 땀 흘려서 일을 합니다. 식량을 모아들이죠. 왜냐하면 추운 겨울에 먹이를 구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곤충들도 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모르는 것 같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짱이는 여름날에 개미처럼 땀 흘려 일하지 않고 그냥 뭐 노래나 부르고 놀죠. 그래서 이제 그 이솝우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개미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는데 배짱이는 힘들다, 뭐 이런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개미나 배짱이나 사실은 이 배짱이가 왜 일을 안 하고 먹이를 모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단박에 알 수가 있는 게 왜 그랬을까요? 배짱이는 사실은 여치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곤충이라고 합니다. 겨울을 나지 않아요. 겨울은 그냥 알로 동면을 하는 거야. 그냥 가을에 알 낳고 죽어요. 그리고 알로 동면한 상태에서 봄에 태어나서 새끼가 또 가을까지 살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겨울까지 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뭐 굳이 음식을 세이브해 놓을 필요가 없고 그냥 이제 생활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곤충들도 자기의 라이프 사이클을 정확하게 안다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떠냐? 우리 인간은 소득이 무한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 소득을 가지고 지금 뭔가 플러스를 내고 있어야 마이너스의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뭐 지난 영상을 통해서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제발 플러스 인생을 살자. 그게 왜냐면 마이너스 인생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버는 거 다 쓰고 다 쓰는 것뿐만 아니라 모자라서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러니까 월급이 여러분한테 주어진다는 거는 그게 다 여러분께가 아닌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개미하고 배짱이도 알고 있었던 걸 모르는 건데, 우리의 월급 안에는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나하고도 같이 사용해야 될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내 거는 아니죠. 냉정하게 보면 2030이다 그러면 지금 소득의 절반만 내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절반만 내 거다. 뭐 300만 원을 벌면 150만 원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구나. 150만 원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300만 원을 받았더니 300만 원이 뭐 지금 뭐 저축할 돈이 어디 있니? 이러고 300만 원 써. 월급이 500이 돼. 그럼 500이 되면 200을 저축하냐? 아니거든요. 또 월급이 올라가면 야 그래도 뭐 한 450은 또 쓰고 그냥 양심상 50만 원은 저축.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개미하고 배짱이도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알고 준비했던 것마저도 준비를 못하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월급은 공금입니다. 여러분 공금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공금은 일단 적죠. 어디 얼마 썼는지 회계를 하잖아. 회계. 근데 여러분 회계해요? 공금인데 월급이 공금이었는데 그냥 다 써. 작년에 어떻게 썼는지 얼마 남겼는지 갖고 와봐라. 자료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금 유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공금 유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당장 그래서 그것을 고치셔야 된다.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잘 불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미국 주식이나 앞서 말씀해주신 비트코인을 보면 또 빨리 투자해서 불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앞서 말씀해주신 거 보면은 나의 씀씀이를 줄이는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뭐 투자보다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간에 여러분들이 허락될 수 있는 최단기간에 1억 정도의 자본을 모을 수 있는 저축에 집중해라. 저축은 저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가 생겨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투자도 더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 영상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분은 하지 말아라. 제가 왜 그랬느냐면 마이너스 통장 이자율이 보통 7% 정도 됩니다. 7%라는 건 뭐야? 마이너스 통장에 내가 빚이 뭐 얼마든 있다. 그러면 이거 내가 비트코인 투자한다는 건 뭐야? 마이너스 통장에 있는 그 빚을 갚지 않고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7%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마이너스 통장에 내가 돈을 갚으면 7%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내야 될 이자를 안 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7%라고 하는 빚이 있는데도 새로운 돈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비트코인 투자한다. 자, 그러면 7%예요. 자, 7%. 거기에 그러면 비트코인 투자가 7% 수익 이상 나면 이기는 건가요? 아니죠. 원래 내가 그거 투자 안 했었으면 그냥 안전한 예금을 하면 그냥 3.5가 그냥 나오잖아. 그러니까 7 플러스 3.5, 10.5% 이상이 나와야 비트코인이 이기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지금 비트코인이 하루에 지금 얼마씩 오르는데 1년에 10.5%는 일도 아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 단기간을 봐서 그런 거고, 5년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0.5%가 5년 동안 날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1 플러스 1.105의 5제곱을 하면 되죠. 그죠? 계산을 하면 이게 1.647이 나올 거예요. 아마 1.647.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5년 후에 자 10만 달러에 샀어. 비트코인을. 근데 그게 5년 안에 16만 4,700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같아지는 거예요. 더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같아지는 거라고. 그럼 5년 안에 16만 4,700달러 이상 갈 수 있습니까? 물론 갈 수 있죠. 갈 수 있는데 뭐 아닐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대출의 빚을 안 갚고 비트코인 투자한다는 거는 그 정도의 리스크를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뭐 저기 6만 7만 달러 하던 게 뭐 8만 9만 뭐 이렇게 가는데 뭐 야 그거 무슨 1년에 10.5% 그건 껌값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그 비트코인을 투자한 사람과 예금한 사람의 예금한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합니다. 근데 비트코인 샀으면 올라갈 때는 막 좋아하다 또 떨어지면 속상하다가 밤에 새벽 3시에도 깨서 쳐다보고, 여러분 그 5년 동안 에너지를 더하면 내가 봤을 때는 한 1.8은 돼야지 같은 거야. 내가 진짜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한 18만 달러 정도 돼야 그냥 뭐 예금한 거보다 좀 낫네 이거예요. 그럼 18만 달러 갈 수 있습니까? 물론 뭐 갈 수도 있죠. 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과연 그 정도의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일을 그렇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제가 비트코인 비관론자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뭐 나름 뭐 전망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도. 근데 문제는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의 동일한 점은 뭐야? 달러는 희소성이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없이 국채를 발행을 하고 뭐 또 한 번 금리 왕창 낮추면 또 사실 말이 좋아서 연준이 채권 사준다는 거지만 그냥 실질로 사실 돈 푸는 거랑 다름없는 건데 그죠? 뭐 지금 미국 정부의 그 부채가 우리나라 한화로 4경 7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4경이면 이 경이라는 게 1만 조가 1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뭐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 한은 엔비디아도 숫자가 똑같은 거고 뭐 그죠? 비트코인도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희소성은 인정을 하는데 엔비디아는 그래도 뭔가 돈을 벌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되 최근에 급등한 거가를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통장에 7% 이자를 안 갚고 투자를 하실 정도의 사람이면 그건 최소한 1년에 한 12, 3% 정도 나야 그게 아마 같은 숫자가 될 것이다. 요거는 꼭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보시나요? 부자가 되기 위한 기질은 일단 절제와 저축이 일단 기본이 돼야 돼. 이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대부분 다 절제와 저축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설픈 부자들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진짜 부자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절제를 하더라. 내가 한 100억 정도 있으면은 람보르기니 같은 거 한 대 뽑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100억인 부자를 만나보면 람보르기니가 없어요. 람보르기니를 왜 사냐? 이래요. 심지어는. 저는 이제 부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어딜 나갔는데 저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신용 점수 만점에 강남의 40평대 차가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우리 머니 트레이너 아무개님 뭐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어디선가 제 정보를 다 끌어 모아갖고 아마 만드신 것 같아요. 네,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차를 아반떼를 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캐릭터 아니냐. 그래도 뭐 아반떼보단 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제가 아주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전 빚도 없고요. 그리고 뭐 그래도 제 친구들 중에 그래도 제가 가장 뭐 자산이 좀 있는 편인데 뭐 BMW 벤츠 탄다고 누가 손가락질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싫어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벤츠 BMW가 싫어요. 왜 싫으냐면 딱 탔을 때 차 좋죠 당연히. 좋다. 불편해. 비싼 차를 내가 왜 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반떼를 탔는데도 구름이를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새 차라 그런지 제가 딱 1년 됐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아반떼가 이렇게 좋으면 이거 도대체 제네시스는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기질이 어떤 기질이냐면 뭔가를 돈을 쓰면서 행복을 느끼지 않는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제 주로 만약에 제가 무슨 또 좋은 물건이 있거나 옷이 있거나 이런 건 다 사실 와이프가 사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 좀 하나 사야 돼 막 이러면서 나는 왜냐면 아끼는 게 아니라 안 사 아예. 그러니까 돈을 뭔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밥을 사 먹고 직원이나 누구를 만나서 뭐 밥을 사고 이런 거는 괜찮아. 이런 거는 좀 그래도 잘 쓰는 편인데 뭐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뭐 비싼 뭘 하거나의 극도로 저는 뭐라 그런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애덤 스미스가 부자의 기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애덤 스미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의 저자인 애덤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자는 부의 소비에 의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의 연속성에 의한 행복을 느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진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100억이 있는데 100억에서 5억 꺼내가지고 람보르기니를 사자. 그럼 내 95억 되잖아. 난 이게 싫은 거야. 5억짜리 람보르기니를 보고 막 좋다가 아니라 나는 내 가능성이 깨지는 거에 싫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부자의 기질이라면 그게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부자의 기질의 두 번째는 뭐냐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일을 많이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자는 결국 자신의 일이 성공을 해야 되는 거거든. 자신의 일이. 자신의 일이 성공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복 있지 않습니까? 행복.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고 싶죠.
행복. 부자도 행복해지려고. 부자가 최종 목적은 아니잖아.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부자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럼 만약에 부자 안 되고도 행복할 길이 있다면 그걸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행복이라는 거는 세 가지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유능성이 늘어나야 돼. 어제보다 유능해져야 돼. 여러분이 계속 유능해지고 있다 그러면 행복해요. 진짜. 유능해져. 그럼 유능해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막 회사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럼 뭐야? 돈이 생기죠. 돈이 옛날보다 더 생기면 뭐가 증가하죠? 자율성이 증가합니다. 유능성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자율성이 증가. 부자를 우리가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야? 부자는요, 파리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야 오늘 점심은 저 로마 가서 좀 맛있는 거 먹자. 이러면 야 비행기 좀 해놔봐. 그러면 딱 비행기 타고 로마 가가지고 거기서 점심은 못 먹겠구나. 저녁을 먹는 거야. 그게 자율성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능성이 증가되면 돈이 더 생기죠. 돈이 더 생긴다는 건 뭐야? 자율성이 증가한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유능성이 증가되고 자율성이 증가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줘요. 옆에서 훌륭하세요. 막 좋아요 눌러주고 막 이런. 그게 연결성이야. 연결성. 연결성이 뭐죠?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은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 날 보고 막 박수 쳐주고 막 훌륭하다 막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그 박수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 세 가지 유능성, 자율성, 연결성 이 세 가지가 증가하면 행복해지는. 그런데 유능해지지도 않고 자율성이 높아지지도 않았는데 박수 받는 게 SNS예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유능해지지도 않았고 더 자유로워지지도 않았는데 박수 받고 싶어. 그래갖고 막 약간 그거 주작이죠 사실은. 내가 막 그죠? 그러니까 골프는 진짜 1년에 한 번 칠까 말까인데 나가가지고 막 이 옷 저 옷 갈아입으면서 사진 막 찍어갖고 계속 SNS 올리면 친구들이 야 얘는 그냥 골프장에서 사는구나. 넌 진짜 넌 성공했구나. 아니잖아요. 여러분 맨날 파인다이닝 맨날 가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런데 막 올려. 그럼 무슨 얘기냐? 유능해지지도 않고 자율성이 증가도 안 된 상태에서 연결성만 추구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공허해지는 거지. 여러분 행복해지는 방법은 순서를 지키세요. 먼저 유능해지고 그래서 자유로워진 다음에 그 자유로워진 거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게 행복은 제가 봤을 때는 행복은 가진 게 늘어난다고 늘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한번 10년 전과 지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카프카님도 10년 전에가 가진 게 많았어요. 지금이 가진 게 많았어요. 지금이죠. 그죠? 뭐 아주 최근에 뭐 사업을 말아먹었다 이런 사람 아닌 다음에는 다 지금이 10년 전보다 더 많이 가졌죠. 그러면 냉정하게 10년 전이 더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더 많이 갖고 있으니까 10년 전보다 단연코 지금이 더 어느 쪽이 행복합니까? 글쎄 내가 지금 단연코 그때보다 월등히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많지 않죠. 그 왜 그래? 가진 게 늘어나는 동안에 원하는 게 더 빨리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진 게 분자값에 있고 분모값에 원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원하는 것분에 가진 게 행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행복해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진 것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분자값도 늘어나야 되지만 분모값이 생각보다 빨리 안 늘어나야 돼. 그럼 빨리 안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와 감사를 발견하는 행동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살아내고 나서 이번 주에 얼마 벌었나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번 주를 잘 살아냈는데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지금 두 팔다리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가을 하늘을 보고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친구들과 얘기하고 오늘도 일하러 갈 수 있는 일터가 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지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난 재테크라는 말을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안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테크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재테크와 더불어서 우리 마음 테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정길 TV에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재테크도 성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내가 얼마나 오래 감사한 일이 많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오늘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는 이런 좋은 말씀들을 또 책에서도 또 저희가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간 나왔죠? 네,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딱 1억만 모읍시다. 딱 1억만 모으면 끝나냐? 네, 끝납니다. 딱 1억만 모으면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책이 나왔으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이번에 9번째 책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하던 행동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세를 전액 다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뭐 초반에 스타트는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4세까지 찍었고 근데 이제 좀 판매량이 좀 너무 초반에 괜찮다 보니까 50대 50으로 할 걸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뭐 좋은 일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성정길 TV 구독자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리만 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 먼저 2025년도를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새로운 한 해를 건강하게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